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북한과 미국 세 나라가 아닌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차원이라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그제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열차는 현재 중국을 관통하면서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역에 내일 이른 새벽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내일 오전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북부 동당 기차역은 삼엄한 경비 속에 영접 준비가 한창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오전에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 재정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정부는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모두 색안경을 벗고 이번 기회를 붙잡자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입장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신한반도 체제, 처음 들어서 낯설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소한 신한반도 체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도록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반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한반도 체제란 전쟁에서 평화로,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주변국들과 국제 자본이 참여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색안경을 벗고 이번 기회를 붙잡는 데 온 힘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말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북미 회담의 결과가 나온 뒤 오는 3.1절 기념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종전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북미 회담을 전망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꼭 남북미 3자나 남북미 중 4자가 참여하는 게 아닌 북미만의 종전선언이라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거라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 가운데 국교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북한 사이뿐인 만큼 이들 둘만 종전을 선언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의 경우 다자간이의 논의가 필요하고 또 복잡한 조항을 다루기 때문에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전망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중국 영토로 진입한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후베이성 우환을 그리고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후난성 창사를 통과해 지금은 베트남 국경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 지금쯤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요? 네, 어제나 텐진을 거쳐 허베이성의 바오딩을 지나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좌장을 통과한 뒤 중국 대륙을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중국 내륙의 교통 중심지인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우한시의 장강대교가 통제가 됐고 중국 시각 오늘 오전 7시를 조금 넘어서 특별 열차가 우한역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10분쯤에는 후난성의 성도인 창사에 도착했습니다. 창사역에서는 바로 통과하지 않고 잠시 플랫폼에 머물렀는데 열차를 정비하고 연료를 주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는 30분이 지난 1시 40분쯤 다시 남쪽을 향해 출발했다는 전언입니다. 지금까지의 경로를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열차는 앞으로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시 장족 자치구의 난닝으로 바로 빠진 뒤에 접경 지역인 핑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닝 도착 시간은 오늘 밤 12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역인 핑샹에는 내일 새벽쯤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20대 지지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대변인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는 등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국회가 채택한 공동 성명 그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길 희망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야 5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각 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과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하노이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회가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평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난관을 뚫고 오늘에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큰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우려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그 방법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될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당론으로 오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동안 비공개로 편성돼서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요.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미 정상은 국내 정치용으로 북핵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과 이정표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무리를 빚은 발언 얘기 잠깐 해보죠. 이게 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다는데 수습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20대 청년 발언 논란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지난 정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된 것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20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사과와 직접 발언을 했던 당사자들은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설 최고위원과 홍 수석 대변인은 아무런 해명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홍 수석 대변인은 회의 이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고 한 것이 아니라 20대들이 통일 문제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가진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를 최초 보도한 언론에도 유감을 표시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당사자들의 사과가 아닌 홍 원내대표의 사과는 망언 사태를 이쯤에서 종결해보겠다는 정치공학적 의미밖에 없다며 설 최고위원과 홍 수석 대변인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홍균 청년대변인도 민주당이 자신을 지지했던 청년들을 토사구팽했다며 청년들의 민주의식을 반공교육 따위로 폄하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외국을 방문할 때 주로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힘든 열차 행보를 택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정통성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중국과 회담을 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진영 주석은 수령님보다 나이가 22살이나 우였으나 과거 베트남을 방문했던 김일성 주석. 두 차례 모두 전용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 방문 때도 어김없이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대를 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차에서도 침물을 보시느라 한밤을 지새우시며 새날을 맞고 나신 어버이 장군님을 그리워하시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열차를 택한 것은 전 세계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정통성 계승을 통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혈맹 관계를 과시하며 미국을 견제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이외 다른 나라 정상에겐 대륙 철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길에는 베이징을 거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숭따오 대연락부장과 같이 고위급 인사가 기차에 동승해서 접견을 하고 특정 장소에 내려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열차 밀담을 가질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1964년 김일성 주석은 베트남 방문 당시 저원라이 당시 중국 총리와 열차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김정일 위원장도 열차에서 러시아 강요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 분야 가운데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함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도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문산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총 연장 35km로 내년 11월 준공됩니다. 지난 2015년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가 목적이었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개성과 연결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서울, 문산, 그다음에 개성, 평양간 고속도로가 연결이 됨으로써 그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과의 교류에 크나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했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대북 경제 제재의 빗장이 풀리게 되면 속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철도 도로의 연결을 통한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는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로 동서에서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을 잇는
이른바 경제 동맥이 만들어집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시작 지점인 도라산역입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연결만으로도 관광객과 철도 물류 등의 영향으로 30년 동안 14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철도와 도로를 포함해 남북 경제 협력에 6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북미 정상 사이에 이른바 빅딜이 이루어져야 경제 제재 해제와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사실은 대북 제재에서도 충분한 이 공공성 사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외 사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라는 복잡한 퍼즐이 맞춰지면 첫 삽을 뜬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두 정상의 하노이 입성을 하루 앞둔 오늘 하노이 경비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노이 현지 YTN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재 하노이 상황과 2차 정상회담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하노이 나와주시죠. 네, 하노이입니다. 그제 열차로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중국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에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 8시 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베트남 정부가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이 전해드린 것처럼 두 정상의 입국을 앞두고 하노이는 경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장소가 윤곽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데 현재 유력한 곳이 정부가 관리하는 멜리아 호텔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요, 이 멜리아 호텔이 미국 취재진의 프레스 센터다 이런 공지가 뜨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취재진과 함께 머문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호텔은 뭐 둘 중에 하나로 사용이 돼야 되지 두 용도를 같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혼란상이 지금 하노이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시간 부족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때도 그렇고 지금 하노이 때도 그렇지만 적어도 4주 전에는 장소가 확정이 돼야만 실무적인 준비가 다 될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베트남의 다낭 아니면 하노이라는 것은 좀 됐지만 하노이라고 지목해서 알려진 것은 지난 2월 9일입니다. 오늘이 16일이 지난 것이거든요. 2주일이 약간 지난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아주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특히 베트남 당국 쪽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북한 쪽이나 미국 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라든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북한과 미국의 의전이라든가 경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다르고 베트남 당국이 생각하는 또 이런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뭐 내일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직전까지 시간 부족에 따른 혼란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전은 그렇고요. 의제 협상은 좀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 진전을 기대한다고 한 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매체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이틀 남았습니다. 하노이 선언 내용이 좀 채워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협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두 정상이 와서 직접 협상을 하고 그 직전까지 실무 대표들은 최선을 다해서 협상 전략을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며칠 전에 이제 2월 21일 날 이번 실무 협상의 미시적인 목표는 비핵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의견이 아직도 다른데 이 의견 차이를 최소로 좁히는 과정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멀리 가는 이러한 것이 두 가지의 어떤 미시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 대표가 어제까지 나흘 동안 연속으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어제부터 사실 숨고르기 국면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쩌면 숨고르기 국면을 하면서 지금까지 서로가 주고받았던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각각 검토를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북한과 미국이 협상 대표들이 만나서 다시 한번 견해차를 좁혀나가는 이런 과정을 또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합의문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겠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화체제 협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의미가 있지만 유독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반도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끝내는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지켜지지 못한 남북 정상의 종전선언 약속. 청와대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북미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종전 이번에 만나면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답이 들어있는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좀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북 미중 네 나라 정상이 모여서 종전의 내용에 대한 문서에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는 이런 것을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네. 종전선언에는 적어도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북 미중이 모이는 종전선언 그리고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남북 미 정상이 모이는 그런 상황. 이것은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유행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고 네. 지금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정전선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합의문 안에 종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두 정상이 서명하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좁은 의미의 종전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 쪽에서 설명을 이제 한 바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남북 간에 또 우리 한국하고 중국 간에 또 중국하고 미국 간에 4개의 남북 미중 당사자 간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하고 미국만 종전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4나라가 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양국 정상의 종전선언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번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있고 많은가 적은가 저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경제 발전 청사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 교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온 만큼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길을 택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이곳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큰데요.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와서 경제에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 구상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2가지로 기본적인 중심 전략이 있고 보조 전략이 있는데 중심 전략은 자력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난 올해 작년 내내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네. 나오던 그런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자력 발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보조적인 전략으로서 외자 유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외자 유치라는 차원에서 외자 유치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에 대해서 베트남은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자력 발전의 개념은 사실은 이제 외자 유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마지노선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자력 발전의 핵심 또 배경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3월에 미사일 엔진인 새로운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을 개발을 하면서 화성 1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을 만들어내서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시켰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은 꼭 미사일이나 군사 분야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분야, 일반 상품 개발 분야에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워낙에 똑똑하고 위대하고 의지가 강하니까 제재만 없다면은 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조적으로 외자 유치가 필요하니까 베트남에 와서는 자력 발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외자 유치를 통한 부분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전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력 발전이 중심 전략이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하노이에서 기념 티셔츠에 이어 수제버거와 칵테일까지 등장했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관련 마케팅까지 이어지면서 회담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하노이를 찾은 관광객이 한 입에 넣기 힘든 두툼한 수제버거를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관광지 호안끼엠 호수 인근의 한 레스토랑이 내놓은 북미 정상회담 특별 메뉴입니다. Well, it's not fake. It's real. So I think it probably reminds me of Donald a bit. Yeah.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즐겨 먹는 맥도날드의 빅맥 기반에 러시아 스캔들을 풍자해 러시아 드레싱으로 맛을 냈습니다. Okay, well, the Dirty Donald is an American classic. It's and it's like Mr. Trump himself, so extravagant. It's double beef, double bacon, double cheese. 김정은 위원장 이름과 맛있는을 뜻하는 영어 표현 여미를 재치 있게 합친 김정염 버거는 돼지고기 패티에 매콤한 볶은 김치를 넣어 만들었습니다. 하노이의 한 레스토랑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 칵테일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적인 칵테일 니그노니와 협상의 영어 단어 합성어인 피스 니그로니에이션스란 이름이 붙여진 이 칵테일은 진 대신 한국의 소주를 섞은 점이 특징입니다. I hope them all the delegations to come here also and have a cocktail so that they can enjoy and it will facilitate the negotiation after one or two drinks.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는 이미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얼굴과 함께 그려진 평화라는 큼직한 글자가 눈길을 끕니다. I'd certainly wear that T-shirt because I think hopefully we can move the world forward in a positive way.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하노이에서 관련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등 정상회담 마케팅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이 국회 앞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교육부에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이번 총궐기 대회를 유아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식이라고 이름짓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궐기 대회 이후 집단 휴원이나 폐원에 나설 여지도 남겼는데요. 한유총은 현재 국회에 올라간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장들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환경에서는 더는 유아교육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해송에 나설 의사를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에도 교육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휴폐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들이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갑자기 문을 닫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당국은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정부는 지난 22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연 뒤 한유총이 집단 불법 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감사, 형사고발의 3단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유은혜 부총리는 집단 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유총은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동원해 협박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표결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을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과격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도 차세대 스마트폰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폴더블 대신 듀얼 폰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폴더블 폰 메이트 X를 선보였습니다. 펼친 화면이 안으로 접히는 삼성전자와 달리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인 게 대조적입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를 의식한 듯 접은 화면과 펼친 화면 모두 자사 제품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can see that no punch, no notch on this screen. And how thin it is, you can see that. LG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접히는 방식 대신 화면을 하나 더하는 방식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사용자 필요에 따라 화면 하나를 붙였다 뗄 수 있는 이른바 듀얼 디스플레이 폰입니다. 평상시는 휴대전화로 쓰다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듀얼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두 개의 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So we found a way to nearly double the size of the screen to give you the flexibility to enjoy content and multitasking like never before. 샤오미도 MWC를 앞두고 바깥으로 두 번 접는 더블 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을 정식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인폴딩인지 아웃폴딩인지 또는 더블 폴딩이 될지 아니면 듀얼 디스플레이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미래를 건 첨단 기술 전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북미 두 정상에게는 자국에서의 위상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번 회담 성과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지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판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그 북에 계실 때 베트남에도 근무하신 적 있나요? 베트남 근무는 안 했고 86년도에 한 2개월 정도 외교 출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하노이에. 하노이에? 예. 네. 그럼 지금 하노이 얘기 나오면은 뭐 훤히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다. 근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다낭은 가봤는데 네. 후에 베트남 하노이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네. 가보려고요. 북한 대사관 위치는 그때 그대로고요. 그대로고요. 네. 회담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백악관이 보도 자료를 낸 데 의하면 북한이 플루토늄 시설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까지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2월 20일 날 백악관이 냈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유추해 본다고 하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제처 시설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많이 해체 약속을 했던 그 기지가 있습니다. 네. 플루토늄 기지가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한 2,000기 정도의 우라늄 농축기가 작동을 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전체적으로 지금 6,000에서 8,000기 정도의 우라늄 농축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풍계리 자기네가 폐기를 했다 그랬는데 국제 전문가의 검증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계리 검증을 받고 사찰을 받고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신고를 받고 그리고 검증을 해서 같이 폐기하는 거. 여기에 플러스해서 북한이 약속했다고 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 일부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해체. 저는 여기까지만 가도 해볼 만한 성과였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핵 위협 제거하는 게 먼저다. 미국은 아니다. 당신네가 비핵화를 해야 우리가 상응 조치를 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두 개 이렇게 맞서가지고 지금 김혁철하고 비건이 만나서 지금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빈칸들은 많이 남아 있을 거고 그걸 이제 27일, 28일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이제 그것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정말 풍계리 사찰받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신고하고 폐기하고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그것을 폐기하고 해체하고 여기에
네.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내서 만약 ICBM 몇 기 해체 요 정도만 낸다 그러면 네. 뭐 미국 내부에서도 거세게 열고 있는 지금 반 트럼프 그 폭풍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뭐 앞으로 약 쌍방울 이렇게 노력한다는 식으로 하면 아마 폭풍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면 미국 국민들도 전 세계도 그만하면 괜찮은 거 얻어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영변에 있는 시설들을 없앤다 이 얘기를 하는데 더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라늄 농축 시설 네. 그런 것들의 일부도 포함돼야 된다. 뭐 그거는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힘들 것 같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신고만 받아내도 그러니까 지금 평양 근처에 있는 강선에 있는 2,000기 정도 그리고 자강도 시천시 근처에 있는 하갑이라고 하는 데 있는 2,000기 정도 요거에 대한 신고만 받아도 그건 대단한 성과죠. 그런 거는 그러면 로드맵에 들어갈 수 있는 로드맵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을 해체하고 다른 데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 양국이 더 해서 뭐 3차 정상회담이든가 이런 데서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은 성과를 얻은 거죠. 그 정도가 된다면 소위 말하는 빅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빅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모든 물질, 핵무기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겠다 그러고 이게 사실 빅딜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 뭐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는 회의적이고 미국 전문가들은 더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한 건 이걸 다 내면 우리한테 당신의 군사적 공격 목표를 제공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걸 당신 같으면 제공하겠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스몰 딜이라고 하는 건 정말 플루토늄 시설만 하는 거는 정말 그건 후폭풍이 굉장히 셀 거고요. 정말 저는 뭐 미디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중간 수준에서만 해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핵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의제니까 지금 말씀대로 김혁철과 비건 사이에 아주 피말리는 조율이 있을 텐데요. 이거 이외에 비핵화 이외에 제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의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지금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제재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완화 정도를 해달라고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북한 내부 실정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북한은 제재 완화를 그 미국은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사찰을 받아야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큼 발전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이게 지금 맹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건데 이걸 하려면 사실은 북한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영변 기지 전체를 폐쇄하겠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뭐 줄래? 그게 이제 뭐 줄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연락사무소 더 합해서 뭐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 시작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한국이 뭐 정부가 하고 싶어하고 북한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근데 개성공단은 조금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금강산 관광은 사실 관광까지 제재하는 유엔 제재 안보리 제재는 아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정도는 해주면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 발 떼고 우리도 한 발 떼고 그러면 영변기지 하면 우리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평화체제 구축이 시작, 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요 정도가 되면 북한도 뭐 과연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이 해제가 된다면 북한이 무슨 관광이나 해줘야 주느냐 이러는데 그게 시작이거든요 결국은. 시작이 되면 아니 북한은 논리가 서는 거죠. 금강산 관광도 제재를 면해줬는데 그럼 다른 거 못 해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계속 북한 사람들이 논리에 굉장히 밝아요. 북한 외교관들이 저도 뭐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냈다 왔지만 논리를 구성하는데 며칠 몇 날 밤을 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은 논리라 그러고 북한 말은 론리라 그러는데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회담할 때 북한 사람들하고 논리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게 북한의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연락사무소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2017년도, 2018년도 들어와서까지도 이제 계속 폭격, 선제
공격, 설이 있었죠. 예방 공격 그런 소리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피 작전 소리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들어간 미국 외교관이 적어도 10명, 10대명이 들어가는데 그 평양을 폭격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평양을 폭격을 하겠는가 보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 하면 연락사무소에 외교관들이 있다가 나가는 거는 공격 개시 신호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자기 국민들이 있는데 거기다 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사실 북한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연락사무소가 생겨서 평양 상공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네. 연락사무소 대표가 미국 대표가 성조기를 단 승용차를 타고 평양시를 누비면 과연 반미주의를 70년 동안 교육을 한 우리 북한 주민들이나 간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려보다 더 커진 게 지금 선제 공격, 예방 공격 그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종전선언이라는 것도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북한이 논리에 밝으니까 자 종전선언 했어요. 이제 전쟁이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평화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왜 필요하고 유엔군이 왜 필요하고 미군이 왜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논리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해서 우리가 반박 논리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근데 예. 북한이 그런 논리 싸우면 또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평화가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거고 사실 무력으로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외교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 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거고 2차 하노이 회담도 기대를 거는 거거든요. 예.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정말 안 되면 그다음에 뭐 군사적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하지만 아유, 그 단계로 어쨌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단계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고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사실 그 전에 북한 주민이나 군부에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북미 관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최고 지도자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도 전후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은 선전선동이거든요. 그래서 김여정 자기 여동생을 선전선동 제1부부장으로 임명을 한 건데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는가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났는데 그 손주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큰 소리를 치고 미국 사람들한테 추궁을 했다. 이런 거는 김정은한테 굉장한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을 마치고 평양공항에 들어갈 때 마중 나왔던 북한 간부들이 거의 대다수가 웁니다. 이게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르지만 북한에 살아봤던 저로서는 야 그래도 저 젊은 지도자가 저기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두 나라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러면 일단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희망이 생기는 건데 일단 6월 12일 이후에 크게 진전되는 것도 없고 제재 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북한 사람들이나 특히 간부들 속에서는 기대가 조금 더 제재 완화가 돼서 경제가 좀 잘 살아나서 우리가 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반대한다, 뭐 김정은 왜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반미주의를 왜 철회하느냐 이것보다는 당장은 눈앞에 먹고 사는 거, 경제 제재, 경제 발전 이것이 더 크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대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볼 텐데 이제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강산 관광 재개나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 가지고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기대는 역시 뭐 최근까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제재 완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리 원수님께서 하노이에서 제재 완화라는 선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그런데 사실은 올해 말쯤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국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사실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 번 더 하면 아마 6, 7월 달에 다시 한번 싱가포르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마지막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속도는 내야 되고 속도를 내려면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어떤 얻어내는 이런 두 절박함이 맞서는 게 이제 하노이 2월 27일, 28일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거죠. 두 분이 다 결국은 약간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주의 깊게 보는 거고요. 예. 저희도 속도를 좀 내보죠. 저기 지난해 7월에 이제 미군 유해 55구가 미국으로 송환됐잖아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군 유해 6.25 때 한국 전쟁 때 전사자 발굴하고 유해 송환하는 게 굉장히 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의제가 되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4개 문제 결국은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네. 이제 인도주의적 문제,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청천강이나 예. 압록강이나 저 장진호반 같은데 아직도 미군 유해 찾지 못한 게 수천 기가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 가져가고 싶고 뭐 다만 39라도 가져간다 그러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우리 유해들 계속 장병들이 유해 돌아오고 있잖아.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문제는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제고 북한으로서는 큰 돈 안 들이고 네. 그리고 큰 거 양보하는 거 없이 또 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제란 말이죠. 네. 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이 1968년에 북한에 납부된 푸에블로 선체 반환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 속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뭐 북한 국민들한테는 푸에블로가 미국에 대한 승리의 어떤 모델이고 네. 상징이거든요. 네. 그거를 주는 거를 과연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저걸 왜 또 그냥 돌려주지? 많은 사람들이 저기 계속 가서 지금 참관을 계속 하거든요. 조직적인 참관을 하는데 그래도 돌려준다고 하면 유해와 같이 저것도 돌려준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또 갖다 놔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비핵화에서 큰 진전이 없어도 저런 거 가지고 또 얼굴을 낼 수 있고 빚을 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푸에블로호가 지금 대동강에 전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양의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선다면 이 두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그런데 이게 뭐 솔직히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들어가는 데는 아직도 한 1, 2년 세월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푸에블로 같은 평양시 공간에 연락사무소와 자기네 배가 잡혀 있는 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수치 그런 걸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배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 회담에서 그 아까 조금 전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 핵을 없애는 것도 욕을 받아서 뭐 하겠다고는 했지만 한반도의 핵 구산 자체를 없애자 이런 요구를 기본 입장으로 유지해 오잖아요. 이번 회담에서도 이 얘기를 할까요? 뭐 기본적으로 뭐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게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그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하자, 공유하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그건 북한 통신들 매체들에서도 미국 사람들 왜 딴소리 하느냐?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무슨 북한이 비핵화냐? 이런 개념 정리도 분명히 이번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뭐 가장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한테 이야기했다는 것도 내가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핵을 이거 살 수 있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핵이 북한 핵인지 미국 핵인지는 그것도 개념을 밝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번에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비핵화에서 한 걸음은 못 나가도 아마 반 걸음 정도는 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정말 김정은 위원장 좀 결단을 한번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영변 기지 같은 거 우라늄, 플루토늄 이 정도만 내줘도 사실은 미국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 양측의 신경전은 한 달이 지난 지금 협상은 답보 상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 사실상 무산되는 전격 연기된 것에 대해 갑작스럽게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워싱턴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격적인 4차 방중으로 방중 기간 미국과의 핵談판을 앞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활성화하는 징후라는 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물론 전략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 오면서 이른바 김정은 카드보다 트럼프 카드,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무엇일지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번 회담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트럼프 자신에게도 선물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카드 목록에 무엇이 담길지, 이를 통해 트럼프의 미국 내 위상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일요일, 토요일 없이 지금 하노이에서는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은가요? 여전히 좀 오리무중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협상 자체가 상당히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거고 아직까지 그 명확한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협상 중간중간의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판단에는 지금 이제 27일 아니면 28일 날 결국 양 정상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마 그때까지 계속 협상은 되고 최종적으로 양 정상 간의 일종의 빅딜, 타협을 네. 통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조율된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빈칸을 가지고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1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제 판단에는 북한과 미국이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른바 시퀀싱, 선후 관계, 또 이제 방금 우리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줄 어떤 상응 조치의 수준과 범위, 또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의 조치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결국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의제 협상이 미국 측 숙소에서 열렸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좀 편의 사항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제3의 장소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측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하노이에서 이동거리 같은 것을 생각해서 아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후로 이 북한과 미국의 협상팀이 각각의 본국에 이제 네. 뭔가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계속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후로 계속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을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아주 긴박한 뭔가 협상의 그런 또 그 진척이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네, 막판까지 조율하기 힘든 의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비핵화죠. 지금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가지가 합의가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고영환 부원장님도 나와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의 북미 관계 개선, 평화 체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번엔 조금 진전된 다른 또 형태로 나올 건데 결국 세 번째 비핵화가 핵심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게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영변 핵시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붙이고 있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상응 조치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영변에 대해서 확실한 신고 검증 폐기, 그러니까 그건 이전과는 다른 형태거든요. 이미 많이 말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여태까지 신고는 한 2번 했습니다. 네. 1992년, 2008년 신고를 했는데 그게 검증을 단계를 못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분명하게 비록 그것이 영변으로 한정되더라도 확실히 검증은 받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변 검증까지 간다면 예.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정도는 해라 이럴 가능성 없을까요? 글쎄 저는 북한이 개성공단까지 간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상응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급한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유엔 결의안과 또 미국 내 국내법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출입 네. 석유. 네. 일단 제일 급한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석유고요. 석유가 있어야 공장도 돌리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묵혀 있는 북한의 철강석과 수출, 섬유유료 수출입.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그 외화가 고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는 북한의 경제가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것도 뭐 올해 상반기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하는 지금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 다시금 외화를 좀 벌어들이고 축적해야 될 수단이 북한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우선적으로 외화를 빨리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단에 아마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 기업의 북한 진출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진출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새로운 합작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미국과 네. 북한 사이에 네. 지금 합작 사업은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합작 사업으로 걸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내에서 뭐 이렇게 생산되는 합작 사업을 하면 결국 우리 개성 같은 경우에는 섬유 제품이 많은데 그게 다 수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결의안과 제재에 다 묶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국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다시 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거는 국가 주도가 돼야 됩니다. 결국 한국, 뭐 일본, 중국 그런 국가 주도로 일단 1차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그 뒷받침을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선언이 뭔가를 이제 회담 전망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게요. 이게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주 치열한 지금 협상의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 얘기들이 협상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상대방의 협상에 대해서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다 녹아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나올지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6월 12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날 11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그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이번에 합의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는 CBID,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특히 검증이 강조될 것이다. 더불어서 미국이 일종의 어떤 조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표가 분명히 나온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시간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이전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표를 이번에 분명히 제안을 하겠다. 받아내겠다. 예, 받아내겠다. 시간표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종 그 순간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2차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 내 분위기도 궁금한데 뭐 반대하거나 냉소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까? 미국 의회는 여전히 뭐 매우 냉소적이죠.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식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의 결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믿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회담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말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성과면은 의회에서도 지지를 할까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비핵화의 정의. 여전히 미 그 의회에서는 이것이 북한이 작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우리가 언제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조선반도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 의회에서 좀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많이 공격을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여전히 검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미 의회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제네바 합의 그리고 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에 이제 두 번의 합의 동안 한 번도 검증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검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간표, 로드맵이죠. 여전히 로드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로드맵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 그러니까 확실히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조치 최소한 그 정도 4가지 정도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 의회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정도가 나와야 좀 논란이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 재선도 앞두고 있고요. 이번 2차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상 이미 이번 회담은 성공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미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또 이렇게 일종의 선전을 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미 의회, 이게 두 가지 미국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 의회와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일반 미국 시민들의 그룹이 있죠. 예. 어느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제 회담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다수의 미 국민 같은 경우에는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그것이 만약에 북한이 뭐 폐기 약속을 한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봐라, 드디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다. 충분히 자기 재선 가도에 활용할 그 여지가 있고요. 다만 그 얘기만 나오면 미 의회나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멀어진 거 아닌가. 그 결국 ICBM만 집중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안 나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금 서로 다른 이 일종의 타겟 그룹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해온 거 보면 후자에 그 대중을 상대로 한 그런 어떤 선전을 위한 그런 조치가 네. 본인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확인된 내용인데요. 그 베트남 외교부가 발표를 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 그때 그 하노이에 도착을 하고요. 27일 오전에 주석궁에서 그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다. 이런 일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베트남 외교부에서 공식 확인해준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은 빨라야 27일 오후 늦게나 시작이 될 텐데 이게 뭐 이것 때문에 회담을 하루밖에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까요? 뭐 사실 이 일정이 며칠 전부터 회자는 됐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미국 언론들에서는 결국 하루짜리가 되지 않겠느냐, 28일. 네.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오후 시간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점심 오찬까지 베트남 총리랑 만나기로 돼 있고 그럴 때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내일 정도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전히 시간의 여유는 있어서요. 27일 오후에 빠르면 뭔가 회담이 한 번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만찬을 통해서 27일 하고 28일로 넘어간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미국에서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1박 2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 미 고위 관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관료인데 결국 이번 회담도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네. 결국 그럼 하루 회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회담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 마지막까지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 정상 간에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입장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7일 오후 늦게라도 두 정상이 만나는지 이게 보는 게 또 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네요. 글쎄 뭐 바람은 27일 오후에 이제 첫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만찬하고 또 28일 날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박 2일 회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먼 길을 날아와서 오자마자 주석 만나고 총리 만나고 또 바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일정이 좀 빡빡하긴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전 세계에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 보면 대부분 그런 일정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일정 또 국내 미국 국내 정치도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돼 있고 뮬러 특검도 지금 발표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석을 만나고 총리를 만났을 때 주요 의제는 뭐가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말씀하시면은 뭐 그 베트남과의 기본적인 지금 관계가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아세안의 핵심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더불어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고 또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지금 중국 견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의 분쟁에 베트남도 당사국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또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좋았다가 안 좋아진 지 근데 지금 최근에 뭐 꽤 한 5, 6년 이상 됐습니다만 남중국해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베트남이 지금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베트남과의 이런 정상회담과 관계 증진은 또 미국의 그런 전략적 이해에 매우 부합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다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말씀을 좀 여쭤보면 이 김여정 이방카 회동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나름대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뭐 그 주목을 받고 충분히 흥미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다수의 특히 의회나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카 고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김여정 부부장을 만난다면 이것이 또 한번 북한에 대한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보는 매우 조심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그 평창 올림픽 때도 보면 펜스 부통령도 와서 뭐 펜스 부통령이 워낙 강경파이긴 합니다만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제일 거리낌 없는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가자 뭐 갑자기 계획 안 됐던 형식으로 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둘의 만남이 어떤 계획된 만남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방카도 동행을 안 할 가능성이 뭐 여전히 그건 발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카가 저는 안 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방카 선임 보좌관 같은 경우에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분야가 아닙니다. 외교에 대해서 조언을 하긴 하지만 이쪽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같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대에 얼굴을 좀 자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그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는 동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특별한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이번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베트남 정상관의 이제 공식적인 이런 그 국빈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국빈 방문이었다면 이게 공식 방문으로 됐는데 국빈 방문이었으면 같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빈이라는 것은 최소한 1박 2일 이상 해서 굉장히 많은 또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의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부 동반으로 와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해오는 정상 국가, 보통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이번은 그렇지 않고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안 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 보다 큰 이유는 역시 단판을 앞두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모든 신경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신경이 쓰여 있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60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단판을 질 것인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런 어떤 것들이 분산되는 선택은 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좀 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종합할 때 뭐랄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좀 낙관론이 우세합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평가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회담도 앞으로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만 3차, 4차 회담이 있다. 그러면 비핵화를 가기 위한 중간에 한 회담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회담이 성공이다. 굉장히 낮은 기대 수준이죠. 그렇게 되면 회담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근데 미 의회나 미 여론같이 이번에는 비핵화의 정의가 나와야 되고 로드맵도 나와야 되고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기준으로 봐서 만약 못 미친다면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또 회담으로 평가가 될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최소한도 앞으로 이번 회담은 제 판단에는 큰 틀에서밖에 합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합의가 나오기는 이 형태의 회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력을 살리되 앞으로의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 이행 계획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드맵이라는 표현으로 다 수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로드맵도 굉장히 다양한 로드맵이 있어서요. 영변 핵시설만 갖고 얘기할지,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얘기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다 얘기할지, 또 영변 핵시설만을 얘기할 때도 과연 영변 핵시설에 어떤 시설을 북한이 신고하고 폐기하고 처음에 동결을 할지, 그거 하나하나가 지난 우리 그 뭐 25년간의 이 비핵화 협상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탑다운 방식과 더불어서 바텀업 방식, 실무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2007년에 우리 2.1 합의와
그 13합의 같은 경우에 액션 플랜들이거든요. 그런 플랜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또 어떤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잘 되고 방향을 확실히 또 비교적 정확하고 시간표까지 나왔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어떤 실무회담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것이 이번 회담의 저는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변 핵시설을 다 폐기하고 검증하기로 했다, 뭐 개성공단이나 뭐 수출입 이런 걸 뭘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뭐 그렇게 건가요?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범위에 언제까지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렇죠. 그를 위한 조건과 과정을 공표한다. 그렇죠. 목표가 설정되고 하나 더 바라는 거는 시간표도 그 목표에 대한 시간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2월이니까 올 6월까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회담을 마친다, 합의를 도출한다. 만약 예를 들면 뭐 그 영변 핵 그 시설 검증 일정을 뭐 올해 연말까지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와요. 이행 계획을 뭐 최소한 올해 6월까지 어떤 방식의 실무 회담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 정도까지는 나와야 그래도 시간표가 있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구체적인 그 동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예를 들면 뭐 영변 핵시설 폐기다. 근데 이와 관련된 일정표를 6월까지 만든다. 이런 합의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 형태의 합의가 지금 제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상은 정하는 거죠. 네. 영변 전체를 대상을 할지,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는 핵물질 다른 고농축 우라늄 시설 혹은 ICBM을 포함할지 그 정도의 범위는 일단 한정을 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6월까지라든지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이행 계획을 도출한다. 거기까지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상응 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상응 조치도 큰 덩어리의 상응 조치는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제 제재면 어떤 분야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그 경제 제재 해제는 지금 말씀하신 영변의 시설과 더불어서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시간표가 큰 범위에서 나와야 그래야 동력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중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친일 행위자 28명이 묻혀 있다며 이장을 촉구했습니다. 연구소는 장군 묘역의 22명과 경찰관 묘역 3명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28명의 묘역 사진과 위치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친일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의 잔재가 오는 8월에 조성될 3.1 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쓰입니다. 서울시는 독립기념관이 보관하고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 돌을 인계받아 서울돌로 등록하는 돌의 귀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돌은 100년 전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인사동 태화관 터에 만들어질 3.1 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장에는 카자흐스탄과 하얼빈 등 해외 독립운동 10개 지역의 돌도 함께합니다. 지난달 자동으로 정지한 월성 원전 3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월성 3호기는 지난 1월 21일 원자로 냉각제 펌프 4대 중에 1대가 갑자기 멈추면서 자동으로 정지했습니다. 점검 결과 월성 3호기는 1번 펌프에서 순간적인 과전압이 흐를 때 전동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손상되며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악화 영향으로 보험회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54개 손해생명보험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1년 전보다 7.4% 줄어든 7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험료 인하와 손해율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손해보험 회사의 순이익은 3조 2천억 원으로 17.8% 급감했습니다. 요즘 한창 졸업 시즌이죠.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도 정든 학교를 떠나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졸업식 현장을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다발을 가득 안고 가족, 친구들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이제는 학교를 떠나야 하는 시간.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꼭 이 은혜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항상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부모는 어느새 성장한 자녀의 모습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앞으로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더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 해줬으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낯선 한국에서 배우고 느낀 과학기술의 힘은 고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으로 자라났습니다. Whenever I compare my country with Korea, like in the past it was like same, but now Korea is like really up and my country is like really low. So like I want to do something for my country and develop it. 미래 과학자로 성장해 나갈 학생들의 새 출발 앞에 선생님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꿈과 함께 큰 목표의식을 지니고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인류 발전의 주역이 되고 세계 역사에 훗날 기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응원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미래인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하는 성장하는 그 길을 과학기술정통부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학교를 떠난 졸업생은 모두 128명. 미래를 이끌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의 꿈은 이제 더 큰 세상에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3만 3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300명, 28.7%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40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300명, 경북 3,100명 순입니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 등으로 외국인 인력조차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분기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지 않는 중소제조업체 1,2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34%가 인건비 부담을 꼽았고 경기 부진과 경영 악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박창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신임 사회이사로 사측에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박 의원이 경남은행 노조위원장과 금융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며 지난 2017년 12월 금융혁신위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KB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하명주 행장에 대해 경영 능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채용 비리 혐의로 은행의 가치를 떨어뜨려 행장 자격이 없다며 연임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함행장의 3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는 다음 달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하나은행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8년 만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긴 김서영이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서영은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 혼영 200m에서 한국 신기록이자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복싱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오연지와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태권도의 이대훈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탁구의 조대성과 기계체조의 여서정이 신인상을, 김학범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우수 지도자상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이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고 이민혜 선수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졌습니다. 인도 동북부에서 발생한 밀주 유통 사건으로 숨진 사람이 156명으로 급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인도 동북부 아삼주에서 밀주를 마신 후 사망한 주민의 수가 어제 50여 명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10여 명이 숨진 이후 매일 수십 명씩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아직 2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 환자는 중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세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어딘가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매우 탁한데요. 현재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8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5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기온이 크게 오르며 낮에는 포근한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중하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부산 6도, 평양은 영하 5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0도, 광주 14도, 울릉도 9도, 금강산 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목요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주말 동안은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베트남 하노이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8도로 우리나라의 7월 여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